여러분, 저축은행의 연체율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출 잔액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는 아주 강력하게 했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여기까지 줄이면 자영업자, 서민들, 소상공인들 긴급생활자금 어디서 빌리나. 자칫 잘못하면 생계비 대출까지도 정부가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는 굉장히 살살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376조 8,422억 원입니다. 2019년 말에 비교하면요 30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30조 원이. 이게 작년 10월이거든요. 11월, 12월은 똑같이 저축은행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나? 대출 증가폭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저축은행의 대출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실 2019년만 하더라도요. 전금융권의 대출 증가폭은 6.7%였습니다. 저축은행은요. 2019년에 9.9%였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2020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에는요. 전금융권이 10.1%인데 저축은행은요. 19%, 17%입니다. 17%.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전금융권의 대출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수치가 잠깐 헷갈렸네요. 2019년에 6.7%에서 10.1%로 늘어났지만 저축은행은 9.9%에서 17%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금융권 전체에서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저축은행이 약한 고리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 약한 고리냐고요? 이게 다중채무자가 가장 많아요.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금융권 세 군데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다중채무자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기준으로 23.8%예요. 23.8%. 그러니까 3건 이상 빌린 다중채무자 이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비중이 23.8%. 은행은 3.4%거든요.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상호금융은 5.3%입니다. 보험사도 7.1%예요. 여신전문 금융회사 카드론 같은 데죠. 여기도 13.3%예요. 저축은행이 유독 높습니다. 23.8%로 말입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생계. 왜 생계자금이냐? 아니 저축은행에서도 B2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저축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셉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2 내지 4%죠. 카드론 이러면 14%입니다. 저축은행은 16%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금리가 16%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근데 16%짜리를 빌려서 이게 B2 정권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짜 급하면 대출에 집을 연끌해서 샀을 때 필요하면 여기서 대출은 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요.
대출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연거리나 비투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축은행의 어떤 건전성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전성 지표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성 지표의 핵심이 저축은행은 연체율이잖아요. 보세요. 2020년 9월에 들어와 2020년 9월이에요. 2020년 9월에 들어와서도요. 저축은행마다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곳은 2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도 있어요. 25%까지. 연체율이 25%면 그 회사가 버텨낼 수 있는 회사일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쉽지 않다. 자, 여러분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전부 다 10%가 다 넘습니다. 대하라는 데도 그렇고요. ES라는 저축은행, 부림, 상상인 플러스 조흥, 저축은행 전부 다 보시다시피 10%가 다 넘어요. 서울 지역에서 있는 ES 같은 경우도요. ES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지금 10%가 충분히 넘죠. 이게 저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융권의 약한 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축은행 하나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올 거냐, 금융위기까지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지만 시작점으로서 여기가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대부업은 예전역에 대출을 완전히 줄여버렸거든요. 예전역에. 대법 자체가 망가지니까 못 버틴다고 본 겁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은 그동안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도 좀 자유로웠고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여기에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계속 맞물릴 수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높아가면 높아가는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서민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아마 여기가 뻥 하고 터지게 되면 아마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아닐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시다시피 기업 부채가 장난 아니에요. 가계부채도 장난 아니고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 우리 국민이 총생산하는 것을 다 때려서 넣어도 가계부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101.1%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총생산을 다 갖다 넣어도 못 메꿉니다. 110.1%예요. 그만큼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가계, 기업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연체율이 결국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는요 곳곳이 지뢰밭이다. 일단 그렇게 읽어놓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지표를 보고 정확하게 우리는 움직여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안 뺏기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주식에서 뺏길 수도 있고요. 세금으로 뺏길 수도 있고요. 또 저축 잘못 해놨다가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감이 듭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